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당뇨병 바로 알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바로 알기에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고혈압과 더불어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인 이제 당뇨병이 도대체 얼마나 흔한지, 당뇨병이 왜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뇨병의 치료를 어떻게 왜 치료해야지 되는지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약제, 인슐린 펌프, 또 인크레틴 주사 다양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혈당 측정과 식이습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의 어떤 유병률에 대한 다이어베티스 팩트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3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당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음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0대에는 한 4%가 안 되는 유병률에서 40대가 되면 특히 남자분에 있어서는 한 13%, 10%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폐경이 되는 50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전에 3.5%의 당뇨병 유병률에서 10%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 노인 인구가 되면서는 거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당뇨, 이제 혈당, 피 속의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피 속의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물론 간도 중요하고 근육도 중요하고 지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이러한 지방과 근육 여러 가지 활동을 커버를 췌장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위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서 이러한 세포 속에서 그 혈당이 이런 에너지원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자꾸 들어오지 마 손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로 써야지 될 글루코스, 혈당, 포도당 자체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피 속에 둥둥 떠나디더는 포도당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많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당뇨를 진단을 받았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기능이 50%일 뿐이고 이러한 당뇨가 진단이 됐을 때 50%고 이게 점점 떨어지는데 일반 인구에 있어서 1년에 2% 정도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면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10% 이상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정상 혈당을 유지하면서 췌장의 기능 속도가 떨어뜨리는 걸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여 방금 말씀드린 췌장에 있어서의 인슐린의 기능뿐만 아니라 췌장에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요. 간에서 또 당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당뇨 환자분들 보면은 먹어도 계속 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식욕 억제에 대한 부분 또 최근에는 심장이랄지 콩팥에 있어서도 기능이 좋게 해주는 어떤 포도당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이런 거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장 자체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서 혈당을 조절하는 등 이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췌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간이나 뇌, 또 지방, 또 콩팥 이런 쪽에서 이러한 당뇨의 발생과 또 이를 타겟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뇨병 피 속에 혈당 좀 높으면 안 되나요? 왜 치료해야 되나요? 이제 물으신다면 아시다시피 당뇨 혈당이 갑자기 높거나 갑자기 낮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합병증, 보통 고혈당 500 이상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조갈 당뇨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마렵고 다음 다뇨 다갈이 이제 생기게 되고 너무 높으면 이제 의식까지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것은 이러한 저혈당, 고혈당을 넘어서서 계속 피 속에 혈당이 높게 되면 결국 혈당이 높은 걸로 끝나지 않고 피 속에 어떤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눈, 콩팥, 심장, 어떤 뇌혈관에 있어서 혈관을 막히게 되는 피 찌꺼기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하면 좋겠냐? 물론 혈당, 혈압, 고지혈증, 체중관리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 저는 이제 내분비내과로서 혈당 조절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게 1%만 감소를 하여도 어떤 미세혈관, 어떤 눈이나 콩팥의 합병증, 말초 합병증에 있어서 한 40% 정도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100이면 100이고 200이면 200이지 왜 당화혈색소 퍼센트가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 피 속에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요. 이 혈색소라는 헤모글로빈에 당이 오랫동안 피 속에 있으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혈색소인데 당이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 이런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하고요. 보통 적혈구의 수명이 1에서 3개월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당이 100, 내일 당이 200 이런 들쑥날쑥의 혈당이 아니라 1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볼 수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마커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합병증 중에 제가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물론 고혈당도 나쁘지만 사실은 갑자기 급격하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 더 꼽으라 하면은 저혈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혈당은 저희가 이제 혈당이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포도당 농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에 있어서 측정의 오차 자체가 한 25에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손가락을 다 했을 때 여기에서는 저희가 70이 나왔는데 이쪽 마지막 손가락에서는 95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55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기계 고장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25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어서는 측정의 오차를 허용해 주는 걸로 간이 측정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저혈당의 기준이 70이지만 항상 그 수치 자체뿐만 아니라 혈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속도, 나의 증상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저혈당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이면 보통 어떤 증상이 나나요? 굉장히 몸이 떨리고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빈맥이 나고 다리가 힘이 쫙 풀리고 다리가 저린 느낌, 굉장히 배고픈 느낌이 있는 게 자율신경계가 이제 항진이 되면서 우리한테 사인을 막 주는 거죠. 혈당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치해라.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더 심한 저혈당이 왔을 때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새벽에 갑자기 할아버님이 이제 못 일어나시게 되는 이런 신경당 결핍. 왜냐하면요, 이 뇌는 저희가 가장 고급 에너지,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뇌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이러한 이제 신경당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약물, 그리고 맞던데 보통 맞는 이제 인슐린의 주사, 투여가 중요하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새벽에 저혈당이다라고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식사는 안 하고 술자리가 있어서 소주만 드시고 안주도 안 드시고 그러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일단은 당뇨약을 안 먹기는 했지만 이런 소주나 양주와 같이 이런 증류주에서 오는 일단 혈당의 감소 자체가 저혈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저혈당에 있어서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당뇨 의사한테 약을 받았는데 약을 먹자마자 자꾸 이런 비슷한 저혈당 증상이 있으시면 일단 혈당을 측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몇 시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저희 담당 주치에게 가져다 주시면 약을 조절할 수도 있고 식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차후에 저혈당을 조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혈당이 있을 때 그럼 급성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15-15 원칙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혈당이 있을 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70 미만이라면 15g의 당질을 섭취를 하고 15죠. 그리고 15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15죠. 그리고 다시 혈당을 다시 재측정하게 됩니다. 당질 15g 딱 느낌이 안 오시는데요. 집에 뭐 백설탕 있으면 백설탕 한 숟가락 또는 요크루트 1개, 또 사탕은 3개에서 4개. 근데 뭐 보통 무슨 상품 중에 ABC 초콜릿 드시는데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의 경우에서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혈당 응급식품으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마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런 당질 15g을 했을 때 혈당이 한 45 정도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혈당이 60이다. 그러면 이 정도 먹었을 때 15분 뒤에는 한 45, 105 정도 된다. 그러면 제대로 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갑자기 등산 가다 오다가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빨리 슈퍼 들어가셔서 이 뒤에 보면 영양정보 칸에 당질이 얼마 들어있다. 이게 델몬트 사과 같은 경우에 15g 들어있고요.
15 더 먹으면 안 되냐? 뭐 조금 더 드셔도 되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혈당이 70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지금 5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낮으면 조금 더 드셔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나 음료수를 이제 드셔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1단계 저혈당 70에서 54 정도의 저혈당에 대한 조치라면 2단계 이제 54가 넘어가시게 되면요. 더 낮아지시면 환자가 기운이 쫙 빠지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용변을 보셔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3단계에 있어서는 아예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의식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면 이러한 3단계에서는 어거지로다가 막 이렇게 주스를 먹이고 그러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주스를 먹인다거나 뭔가를 먹였을 때 흡인성 폐렴의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119에다 전화하셔서 혈당이 지금 얼마다 하고 전화하시면 119에서 포도당 주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혈당 중에 낮 동안에 저혈당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기 전에 저혈당, 자다가 저혈당, 자다가 저혈당이면 새벽에 또 한 번 반복 저혈당이 또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저혈당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는 또 큰 숙제일 수 있는데요. 고령이시고 콩팥이 나쁘시고 심장이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복 저혈당 때문에 취침 전 목표 혈당을 한 140,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이 드신 분이고 요양원 계시고 움직이지 못하시고 이런 분들 경우는 한 150에서 200까지도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야간 저혈당은 아시다시피 급성기 저혈당 조치를 하고도 내일 아침에 밥 먹으려면 한 8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벽 1시에 저혈당이 와서 조치를 하고 주무셨는데 새벽 4시에 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저혈당 같은 경우는 어떤 급성기 조치 15-15 법칙을 하시고 2시간 이내에 바로 어떤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복합탄수화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미리 먹이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5g의 당질을 섭취하고 플러스 이런 사과나 또는 단백질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난 우유 먹으면 설사해. 그럼 집에 남아있는 찬밥 같은 거 아니면 고구마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조금 드시고 주무시는 게 야간에 반복 저혈당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이제 혈당으로 변환되는 시간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한 1시간 반 이내에 혈당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당이 떨어질라 치면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한 5-6시간 지나서 또 저희가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골고루 드세요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만 많이 먹었을 때는 흡수도 높고 당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당을 해결하려고 인슐린이 팍 하고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응성 저혈당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떨어질 때쯤 단백질이나 지방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음식을 여러 가지 골고루 섞어 먹으시라는 거는 이런 데 기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과일만 너무 드시지 마시고요. 또 과일이나 두유, 또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좋고요. 그다음에 곡류군에 있어서는 조금 흡수가 좀 더디 갈 수 있는 그런 잡곡, 통밀 이런 곡류군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질의 급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밥의 3분의 1, 보통 우리가 3분의 1 공기가 집집마다 밥 공기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햇반 한 그릇 하면 200g입니다. 햇반 한 그릇 200g 한 끼니에 그럼 탄수화물이 70g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 정도 이렇게 되시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끼니 먹는데 그거 3분의 1 값이면 식빵 한 장 먹은 거나 비스켓 5개 먹은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식빵이나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빵 먹으면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식빵에 샌드위치에 계란에 토마토에 양상치에 소스 많이 뿌리지 않고 그렇게 드셔도 골고루 드시게 되면 밥 3분의 2 드실 것이나 식빵 2쪽 드실 것이나 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앞서 당뇨 왜 치료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만성합병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떤 미세혈관 합병증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눈이 나빠지시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시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이제 투석하거나 복막 투석을 해야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또 정성과 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발이 저리고 차고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될 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미세혈관 합병증을 좀 줄이고
또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풍과 심근경색증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급성 저혈당, 급성 고혈당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 당뇨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명한 식이 습관, 많이 들으셨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어떤 분은 아침에 평일에는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고 11시에 일을 하시면서도 점심을 드시고 오후 6시에 식사를 하시고 9시에 주무신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런 분이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전 10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달라졌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건 이제 당뇨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시는데, 보통의 1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점심시간이 3시로 늦어져 버리면 1시와 3시 사이에 저혈당 발생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침 먹으면 나는 소화가 안 돼. 아침은 안 먹고 난 점심부터 먹는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밥도 안 먹으면서 당뇨약을 먹게 되면 또 저혈당이 유발될까 봐 시간을 좀 지켜주시라는 거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점심부터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식후 혈당이 아침밥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밥 3끼가 다 밥으로 드실 필요 없고, 아침에는 저희가 식빵 한 장에 저 두유 하나, 뭐 토마토 하나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비교적 규칙적인 시간으로 좀 나눠서 드시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뭐 설탕, 꿀 안 드시면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소 드시면 되게 좋은데, 저희가 같은 밥상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서 일단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뱃속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탄수화물을 먹었을 적에는 흡수를 조금 더디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디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 좀 피하시라고 했는데, 지방만 먹고 제가 삼겹살만 구워 먹었어요. 지방 많죠. 그리고 2시간 당을 했더니 국수 먹은 것보다 당이 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6시간, 8시간 지나서 결국 지방은 올라가게 되고요. 아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에서 자꾸 밀어냈었던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이 지방에서 나는 지방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뭐 저탄고지식이 좋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지방과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소금. 선생님, 짜게 먹으면 당이 올라가죠. 짜게 먹는다고 꼭 당이 올라가진 않고요. 짜게 먹는 조리고 볶고 그런 음식에 저희가 보통 맛있게 하려면 소금과 설탕 또는 물엿 또 올리고당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조림 음식이랄지, 하물며 저희가 생선찌개에도 설탕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짜서가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자체는 맛있고 더 음식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섭취를 조금 줄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모두에 있어서 소금은 한 4에서 5g 정도로 줄이고, 또 일부에서는 간이 하나도 없는 밥을 먼저 먹고 저희가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간이 약하면 먹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반찬을 먼저 집어먹고 짜다. 그러면은 이제 밥을 먹는 순으로 하면 소금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술. 술은요, 무영양소 고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좋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주랄지 양주랄지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맥주랄지 와인, 또 담근 술들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도 무영양소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당뇨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칙을 좀 시켜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공유근에 있어서는 저희가 1교환단이라고 하는데 뭐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나온 거는 미숫가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숫가루 드시는데 저희가 30g이면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 3숟가락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밥 1/3 값이 되세요. 근데 이보다 더 넣어서 우유에다가 또는 두유에다가 말아 드시고 난 밥을 안 먹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숫가루도 밥으로 쳐야지 됩니다. 두 번째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완두콩입니다. 콩은 단백질이지만 완두콩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래 보시면 도토리묵 있는데요. 도토리묵 뭐 저희가 치커리랄지 깻잎 넣고 이렇게 무쳐서 먹어도 도토리묵 반찬을 먹으셨으면 밥을 그만큼 덜 먹어야 됩니다.
옥수수 뻥튀기 심심풀이로 먹는 거지만 한 밥그릇 반 정도 먹으시면 밥 3분의 1 드신 거 맞고요. 콘플레이크 보면은 콘플레이크 아무리 다이어트 콘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달달합니다. 우유에 말아 드셔도.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코팅된 제품이 대부분 과당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중성지방을 올리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오늘도 저한테 마를 이렇게 찜쪄가지고 드셨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 토란, 이거 이제 뿌리 채소에 야채로 치시던데 탄수화물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 100g 정도면요, 감자 한 140g 정도 이렇게 같이 취급하고, 저희가 이제 가을에 하면서 먹는 뭐 토란 들깨국 같은 그런 건 전분도 조금 있을 뿐더러 토란도 저희가 탄수화물로 쳐야지 되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말고 완두콩, 마, 토란, 묵 이런 것들도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토란국을 먹었다 그럼 밥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곡류군에 있어서도 뭐 우동, 쫄면, 칼국수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가고요. 과일도 보시면 과일은 뭐 이렇게 당에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봄에 많이 나오는 딸기도 한 7개 정도 하면 한 당질이 12g 정도 되고요. 특히 먹어서 단 거, 바나나, 단감 같은 경우는 당도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오렌지 보시면 이제 곧 봄 되면 오렌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오렌지 대자로 2개 반 먹으면 밥 한 공기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 먹고 밥도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단백질 드셔야지 되는데 사실 단백질은 단백질군 플러스 지방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돼지고기 40g, 로스 한 장 40g 그러는데 하루에 저희가 단백질로 들어가는 게 한 4에서 5교환 단위인데요. 1교환 단위가 40g인데 저희가 보통 좀 비싼 고깃집 가면 1인분에 150g 나오고요. 좀 싼 데 가면 200g에 1인분 나오는데 그거 1인분 시키면은 보통 150g에서 200g 먹으니까 하루 먹을 단백질은 다 드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묵 같은 거, 햄, 로스 또 이런 것들도 중지방군의 단백질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참치 통조림 저희가 쉽게 많이 이용하는 거고 비엔나 소세지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치볶음밥 하실 때 혹시 참치 넣어서 볶아 보시면 상당히 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고지방류에 좀 속한다. 특히 이제 뭐 베이컨, 뭐 닭고기, 닭다리 이런 거 잘 아시는데 이제 참치 통조림 같은 거, 특히 우리가 이제 갈비살 같은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초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양념이 많이 돼 있고 유부초밥 같은 경우도 지방도 많고 유부초밥 안에 소스가 달큰하기 때문에 당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는 대부분 갈아 드시지 말고 믹스해 드시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삶거나 데쳐서 생으로 삶거나 데치거나 생으로 일단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방은 뭐 들기름이 더 좋다고 들기름을 뭐 계속 드신다던가 올리브유를 많이 드신다던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물류나 요리에 그냥 같이 좀 섞어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나마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게 김이랄지 저희가 쑥, 뭐 단호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콩팥이 나쁘고 어떤 칼륨 수치가 좀 높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야채 같은 경우로 좀 물에다 좀 담가놨다가 생으로 먹을 적에는 아니면 삶아 데쳐서 또 고추잎이랄지 열무 무청이랄지 이런 게 쑥갓 같은 경우는 칼륨이 좀 많기 때문에 당뇨 플러스 콩팥이 나쁜 분들은 같은 야채를 드셔도 조리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밥, 뭐 연두부국, 또 콩나물국, 미역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는 이렇게 아침에 반찬을 2개나 해서 국까지 끓여서 먹기가 저희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굶고 이제 점심에 나가서 이렇게 제육볶음, 돼지갈비 또는 이제 뭐 보쌈이라지 이런 걸 드시게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어떤 어육류군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요. 조리가 안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돼지고기라고 하더라도 제육볶음은 양념이 들어가시죠. 또 갈비살, 돼지갈비 양념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수육은 양념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내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당이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그거의 부위, 양념, 조리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고깃집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뭐 누룽지탕이랄지 비빔면이랄지 이런 뭐 된장찌개 뭐 서비스 밥이랄지 이런 거를 같이 드시게 되면 똑같다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리법 같은 거가 많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먹음직스럽게 이제 생긴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대부분 뭐 야채국이랄지 이런 연두부가 들어가든지 오징어 무침이 조금 들어가든지 동태전이 들어가든지 이런 식의 단백질을 같이 포함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난 이렇게까지는 힘들다. 그냥 대접에다 퍼서 밥 넣고 국 넣고 해서 그냥 말아서 먹어. 뭐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큰 접시에 반절은 야채를 담고요. 4분의 1은 어육류 두부를 담고요. 나머지 4분의 1의 탄수화물을 담아서 드시도록 이것 저것 다 복잡하다. 그러면 요 큰 접시, 그 접시 하나에 이런 식으로 4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만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예식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영양 정보 내용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좀 드뭅니다. 그래서 칼국수 같은 경우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당질이 115로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이제 고기만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무나 숙주 이제 잡채가 좀 덜 들어있는 만두겠죠.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이 46, 수제비는 81, 요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는 뭐 저한테 물어보자. 한 잔은 돼요? 두 잔은 돼요? 세 잔은 돼요? 정답은 없고요. 카페인이 이제 과다하지 않게 하지만 이런 믹스 커피에 있어서는 카푸치노, 모카 같은 경우에 거의 10에서 12g 정도는 이런 당질이 좀 들어있다. 나는 밥 한 숟가락 덜 먹고 커피를 마셔야겠어. 그러면 마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통합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이시고 부모님이 당뇨이고 혹시 그 안에 식품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수화물이 134니까 아까 햇반이 탄수화물이 70g인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해물 볶음밥, 해물도 많고 야채도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과자를 하나 사 먹으셔도 주스를 하나 사 먹으셔도 이런 식으로 영양 정보 칸에 탄수화물 칸을 좀 보시고 그게 이제 30이 되도록 넘지 않는 선으로 해가지고 스낵 섭취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 시중에서 파는 잡채 1인분에 대한 건데 탄수화물 보면 68g이시잖아요. 그러면 밥도 먹고 잡채도 먹고 그러면 사실은 밥을 2공기 드시는 게 되는데 잡채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찬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잡채는 사실은 잡채 양념치킨은 당뇨 의사로서는 굉장히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면도 보시면요. 저희가 뭐 짜파게티, 스낵면, 뭐 진라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튀기지 않은 라면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탄수화물이 68이니까 햇반 한 공기보다 좀 적고 또 다른 라면 같은 경우는 한 77 정도 되니까 조금 높고 저희가 앞서처럼 이제 밥상 다 챙겨서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라면을 많이 사용하실 때 라면을 먹을 거면 굽는다가 꼭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영양 정보칸 그리고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소금으로 말했을 때 4에서 5g이면 나트륨은 그 반절이니까 한 2에서 2.5g인데요. 라면 하나 먹으시면 하루 먹어야 할 나트륨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국물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혈당을 좀 측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정상이 얼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복에 100 미만, 2시간에 140 미만, 당화혈색소 5.7 미만입니다. 그리고 조절의 목표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밥을 먹고 나서 180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 측정기를 구입을 하시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제 차갑고 딱딱하고 이물질이 묻은 손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미온수에 씻고 혈액순환이 잘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저희가 가운데다가 혈당 측정을 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혈당 측정을 하시면 그쪽으로는 신경이 덜 가기 때문에 통증을 덜 하면서도 혈당 측정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먹은 음식에 따라서 제가 밥에다 국에다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적에는 식후 2시간, 2hour에 탄수화물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탄수화물에 대한 당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밥은 전혀 안 먹었어요. 지금 오늘 소고기 등심만 좀 구워서 먹었거든요. 그럼 2시간 당이 좋다고 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한 4시간, 5시간 지나도 그 당이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혈당의 측정 시간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일일이 아프게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부착을 하셔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자동적으로 혈당을 읽어볼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일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보험까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좀 2형 당뇨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라에서 거기까지 보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찔러 놓으면 이제 각 회사별로 7일, 10일, 14일 지속적으로 차고 다니면서 핸드폰만 갖다 대면 혈당을 직접 읽어줄 수 있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4번을 쟀는데 그중에 올라간 혈당은 1번밖에 없다고 나와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서 보시면은 아침부터 점심 그 사이 2시간 동안 혈당이 많이 올라감을 알 수 있어서 숨어있는 혈당을 좀 찾아내서 집에서 내가 재보면은 180이야. 근데 병원 오면 당화혈색소 계속 10%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앞뒤 매칭이 잘 안 될 때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보시면 숨어있는 저혈당, 숨어있는 고혈당을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치료를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30세 이상에서 13%, 65세에서는 거의 30% 정도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의 근간에 이제 비만도 있지만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췌장에 있어서의 인슐린 분비능의 감소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급성 또는 만성의 어떤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사망률과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 당뇨병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나 맛있는 거 못 먹는 당뇨병이다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당뇨병 때문에 내가 건강한 식생활을 해서 다른 게 올 병도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현명한 식이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